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제는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드디어 유럽을 향해서 비상선언까지 했습니다. 이제 유럽을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프랑스나 유럽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이 가난해진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지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자, 일단 현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스톡스 6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인데요. 자, 여기와 미국의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 자, 여기서 불공평한 게 하나 있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흥미로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정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을 싹 빼버리고 미국의 지수를 따로 계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파란 그래프인데 그리고 유럽의 스톡스 600 지수하고 비교를 했더니 야, 이거 정말 유럽에 투자하면 바보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진짜 미국에서는 몇 배가 오르는 동안 유럽은 여전히 예전 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나쁜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박스피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탈출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 이 박스피를 탈출한 데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유럽 얘기니까 유럽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른 나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서 한국이 박스피다 이렇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하고 유럽의 증시는 진짜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근데 증시라는 게 사실은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도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유럽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 프랑스는 푸아그라 그리고 와인을 덜 먹게 됐고 스페인은 올리브 오일 소비를 줄였다. 여기다가 진짜 충격적인 거, 독일 사람들이 고기와 우유 소비량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현재 일본과 에콰도르만큼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지금 일본하고 에콰도르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2035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 사실은 유럽의 대표적인 연구소의 결과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했을 뿐입니다. 유럽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이제 좀 있으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로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데요. 자, 이게 1인당 GDP입니다. 자, 월드뱅크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자, 2008년만 해도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보면 고작 4만 8천 달러와 4만 5천 달러로 3천 달러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2022년에 프랑스는 4만 달러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은 7만 6천 달러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3천 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3만 6천 달러가 차이 나는 경우 와 이거 진짜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됐죠. 한국이 어떻게 됐느냐? 2021년에 3만 5천 달러. 야 이거 프랑스 다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21년 데이터고요. 23년에는 3만 3천 달러로 한국도 사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좀 안타깝죠? 프랑스를 역전할 뻔 했는데 지금 그 문턱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프랑스니까 그런 거 아니냐? 독일은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독일 그래프도 준비했습니다. 독일도 똑같아요. 사실 2008년에는 미국하고 독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독일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요. 자, 이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독일의 경제 상황이 프랑스보다 안 좋습니다. 2023년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였습니다. 프랑스는 그래도 0.9%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경제가 독일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0.3%밖에 성장을 못하는데 프랑스는 이때도 0.9% 성장한다는 전망을 갖고 있죠. 자, 25년이 되면 유럽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거 유럽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5년에도 결코 성장률이 이렇게 극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기록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렸습니다. 5월 2일자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 긴급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어둡고 예언적인 경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부제로 박혀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유럽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요. 지금 온갖 대비책을 내놔서 어떻게든 프랑스 경제의 몰락을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자극적인 제목만 나왔습니다. 유럽이 에콰도르처럼 가난해진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뽑혀 나왔는데 보통 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유럽의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학가에서는 유럽의 학비가 공짜여서 미국한테 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직접 친절하게 부제로 그 원인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 부제는 누구도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제는 입에 담기가 싫으니까요. 자, 근데 명백하게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자, 에이징 파퓰레이션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여놨는데 인구 고령화가 경기 침체에 장을 열었다라고 부제를 붙여놨는데 왜 이 이야기는 다들 입에 담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볼드모트처럼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진짜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근데 진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이게 바로 유럽을 몰락시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유럽 통합론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96년, 97년에 석사 과정을 할 때 저는 유럽 통합론, 유럽이 EU로 통합되는 과정을 논문에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걸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IT로 전화해서 제 석사 논문은 IT에 대한 논문으로 바뀌어버렸죠. 제가 왜 유럽 통합론 논문을 그만뒀느냐? 사실은 제가 처음 논문을 쓸 때는 레서 서로우라는 교수의 말이 100% 맞는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1990년대에 미국은 다음 세기 21세기죠. 더 이상 슈퍼파워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이 말만 믿고 한 2년을 공부했는데 그때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저명한 미래학자가 레스터 서로우는 틀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은 슈퍼파워는커녕 앞으로 2020년대가 되면 유럽은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정말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저는 드러커의 말이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 주제를 유럽 통합에서 IT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터 드러커는 1990년대 말에 유럽의 몰락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1990년대 후반기로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원래 합계 출산율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유럽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1985년이 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계속 높아졌다가 계속 유지를 했는데 유럽은 아주 빠른 속도로 1990년대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하반기가 되면 유럽의 합계 출산율은 미국의 3분의 2선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추락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피터 드러커가 유럽의 몰락을 예견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구 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없다면 그 나라 경제는 결국 성장을 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피터 드러커가 1990년대에 이미 했던 겁니다. 자, 그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자,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이어진 유럽의 본격화된 저출산이 2020년대에 유럽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젊은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급증을 한 거죠. 자, 미국과 유럽은 정말 엄청나게 엇갈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020년대부터 급격하게 바뀌면서 늘어나는 게 뭐냐? 유럽에서 일하는 사람 대비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인구 비중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미국은 그래도 완만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을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4명 중에 2명이 일하는 경제랑 4명 중에 3명이 일하는 경제, 어떤 경제가 더 성장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특히 4명 중에 3명이 일하다가 이제 곧 4명 중에 2명이 일하는 경제가 되면 그 사이에 경제 성장률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들이 미국에는 계속 유입되고 있고 특히 세계 각국의 고급 인력이 전부 다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양 인구 비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민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국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유럽을 가뿐하게 능가하는데 2020년대 후반기 들어서 한국은 피부양 인구 비율이 유럽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럽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겠죠. 다만 지금 경제가 유럽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이유, 그건 지금까지는 인구 구조가 유럽보다 나았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더 빨리 악화될 거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유럽이 스스로 유럽 경제를 망가뜨린 측면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했죠. 그 이유는 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서 혁신의 주체인 청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있어야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데요. 자, 청년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20대, 30대에 훨씬 더 활발하잖아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정말 힘들죠. 더군다나 청년들이 있어야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걸 먼저 써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베드라 그래서 이걸 먼저 써보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워낙 고령화가 되면서 평균 연령 자체가 높아지니까 이걸 테스트할 사람들, 그런 청년들 자체가 사라지면서 인구 구조가 악화된 게 혁신에 아주 치명타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이 투자가 또 한 번 치명타를 안겨줬죠. 미국은요, 연방정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R&D 예산이 풍부하죠. 제가 미국의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미국의 과학재단 취재를 간 적도 있고요. NIH, 국립보건연구원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R&D 예산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인데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선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연방정부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통합된 R&D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R&D 투자를 하는 미국을 어떻게든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디지털 침공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을 했어요. 2010년대에 미국이 정말 유럽을 식민지로 삼았다 할 정도로 디지털 침공이 시작됐는데, 그랬더니 유럽에서 어떻게 했느냐? 더 혁신과 더 뛰어난 능력으로 미국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규제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당장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치명타를 안겨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도 유럽에 남아있던 한 줌의 혁신적인 청년들,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 미국과 싸울 만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규제로 대응을 하니까 유럽에선 아무리 창업을 해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적인 청년들이 아예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미국에서 창업한 혁신 기업들 보세요. 유럽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유럽이 수구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더욱더 미국의 디지털 침공에 취약해지면서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가른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달러 패권입니다. 이건 유럽이 좀 억울할 거예요. 달러화가 워낙 막강하니까 유로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GDP, 1인당 GDP가 사실은 2008년까지는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이 넘어서면서 극단적으로 벌어지는데, 물론 인구 구조가 악화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 패권을 가지고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내면서 돈을 뿌려대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가르고 만 겁니다. 당장의 경기 활성화도 미국이 훨씬 더 빨리 이룩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풀린 돈이 IT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미국의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자금 유입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나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게 돈을 풀 수가 없는 게 달러만큼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만큼 돈을 갑자기 엄청나게 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 이후에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크게 떨어졌고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군다나 최근 상황을 보세요. 옐런이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또 돈을 풀고 있죠. 근데 유럽은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허덕이면서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 2024년 지금 현재에도 달러 패권을 이용해서 미국은 지금 돈을 풀면서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유럽은 돈을 제때 풀지 못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경기 불황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아마 유럽이 좀 억울하다 볼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 이유는 유럽의 내부적인 원인이지만, 세 번째 이유는 유로화가 미처 달러 패권을 따라잡기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으면서, 억울하게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뒤로 미국은 잘 나갔고, 유탄을 맞은 유럽이 오히려 성장률이 꺾이는 좀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부활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하고 제가 가로치고 프랑스라고 쓴 이유는, 사실은 프랑스의 국익만 따지는 프랑스 우선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메리카 퍼스트가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거라면, 자, 마크롱이 내세운 건 프랑스 퍼스트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가 R&D 지출을 2배로 확대합니다. 자, R&D 지출을 최근에 14%를 줄인 우리나라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2배로 늘리는 그런 혁명적인 정책을 내놨고요. 두 번째는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 철폐한다 그러면 대기업 관련 규제만 철폐하지 스타트업 규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하고 같이 맞상대를 하려면 사실은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줘서 대기업하고 싸울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규제 풀어준다 그러면 대기업 규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싸울 만한 무기 대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여기는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자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타파하겠다. 도전하는 유럽인들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산업 규제 완화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완화를 하겠다. 이게 마크롱의 앞으로의 청사진입니다. 다만 이게 마크롱 뜻대로 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게 사실 미국의 연방제도처럼 강력한 정부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한다 그러면 옆 나라들이 이걸 못하게 자꾸만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번에 발목을 잡는 나라 바로 독일이죠.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 너 유럽 부활 프로젝트라 그러면서 사실은 프랑스지. 너 프랑스 부활하겠다는 거잖아. 알고 봤더니 이게 중국이나 뭐 미국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독일한테 도전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절대 못해.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차라리 독일이 프랑스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연합이 서로 질투나 아니면 발목 잡기를 하면서 점점 더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발목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데 진보도 보수도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옳은 정책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느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댓글창 보면서 항상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게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제가 어떤 때는 진보를 비판하고 어떤 때는 보수를 비판하는데 제가 보수를 비판하면 너 진보지 이렇게 저를 비판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진보를 비판하면 너 보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앞으로 도약을 하려면 정치 성향에 따라 자기 진영을 만들고 진영의 논리가 일단 작동되면 그게 옳든 그르든 무조건 찬성하고 또는 반대 진영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유럽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미국처럼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건 베껴야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전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R&D 지출을 대폭 줄였는데 프랑스는 늘렸습니다. 아니 이런 또 방송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R&D에 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줄여야 맞다? 정말 답답한 게요. R&D에 낭비가 있으면 이걸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낭비하게 만든 공무원들을 정말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낭비하는 걸 왜 막지 못하는 겁니까? 낭비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R&D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국은 이 마크롱의 태도가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유럽도 이제는 유럽 우선주의를 내세운 거죠. 일단은 프랑스 우선주의지만 이게 결국은 저는 유럽 우선주의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타격이 어디 오느냐? 단기적 타격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방산 수출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방산 수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안 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유럽이 깨달았어요. 방산을 한국에 의존해? 그건 말도 안 되지. 미국도 안 되는데 당연히 한국도 안 돼. 그래서 방산은 반드시 우리 유럽 내에서 생산해야 돼. 지금 방산 생산이 우리 유럽에서 2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해서 방산 수출의 타격이 눈앞에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기적 타격이 더 문제입니다. 유럽이 드디어 제조 강국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실패할 겁니다. 유럽은 제조 강국이 되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요. 더군다나 유럽연합이 서로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한 제조 강국이 되기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제로거든요. 제로. 근데 제조 강국은 못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이 목표라면 한 30이나 40은 갈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은 갉아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제조 강국의 꿈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이건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장기적 타격은 유럽마저 R&D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 R&D도 어마어마하지만 민간 R&D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넘사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유럽은 그동안 이 통일된 국가의 R&D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유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사실 모든 과학기술의 뿌리는 유럽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유럽이 R&D를 강화한다. 물론 미국을 지금 와서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정도는 충분히 타격을 주고도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진영 간의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국익보다 옆에 이웃나라 국익을 더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청년이 무너지면 이렇게 국가의 미래가 무너지는 걸 유럽의 상황을 보고도 지금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불리한 정책을 내놓는 기성세대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한 청년에 대한 투자라는 걸 깨닫고 부탁드려 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